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견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최우선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의 국내 여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러시아의 그 동유럽에 대한 서진을 막아야 된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중단하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의회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계의 지원을 받으려면 트럼프는 러시아 견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트럼프의 입장, 주로 그 벤스 부통령 당선자와 참모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양보하겠다. 아마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죠. 크림반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마 크림반도를 포함한 일부를 영토를 우크라이나에게 양보하겠다. 그다음에 중립지대 설정과 그 중립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나토 가입을 바로는 못하지만 20년 유예를 해서 20년 동안은 나토 가입을 유예한다. 이런 조항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화유지군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요. 유럽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나토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나토 형식이 아닌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 뭐 유럽군이라는 말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국가들이 이 개별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의 협상안을 보려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켜서 친미국가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주민들이죠. 이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서유럽과 미국이 유럽연합에도 가입을 허용해서 우크라이나도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계 주민이죠. 러시아계 주민을 동부에서 학살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의 소망이 유럽연합 가입인데 이런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으로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럽연합 가입에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에 수십 년 동안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유럽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 과정을 복잡한 절차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터키의 사례 보더라도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되고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나토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인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저소득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헝가리나 같은 일부 친러 국가들이 반대표를 한 표라도 행사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에 사실상 내심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가입은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역시 서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선언은 하고 있지만 터키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그 절차를 우크라이나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것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이죠. 포함한 미군과 나토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로 이거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쿠바 사태 이후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겨냥하는 중거리 핵미사일, 쿠바에서는 미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이죠. 이걸 세계 핵전쟁 직전까지 가면서 서로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것을 안 하기로 서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즉 자신들의 국경 가까이에 상대방의 군대, 특히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약속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근처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쿠바에 러시아가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 핵잠수함이죠. 핵잠수함을 입항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군대를 배치하는 조건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이나 나토의 군대 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같은 러시아 근처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쿠바 사태와 같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군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배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한다는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문헌 자체죠. 언급 자체를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군이나 나토가 아닌 유럽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립지대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한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온 트럼프의 아닌데 이것 역시 러시아가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의 서유럽의 군대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때 이 서유럽의 군대는 결국 나토 소속의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서유럽 군대와 협력을 하면서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상임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도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넷째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죠. 특히 크림반도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원래 자기 영토였는데 우크라이나에게 친선의 의미로 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분이 있죠. 그래서 크림반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갈 텐데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여러 자치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게 양보하는 것도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게 영토를 양보하는 순간 전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고, 젤렌스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 종전 이후에 정치적인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영토 부분도 양측이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예측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서유럽이죠. 서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실제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중재안이죠. 언론에 나온 그런 중재안들을 제시하면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영토 문제죠. 가장 중요하게 영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평화유지군 문제라든지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자신이 이 점령한 지역의 크림반도 등의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죠. 이런 것을 이유로 또 이미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편입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영토 문제에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는 중립지대에도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제3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 그죠? 자기 국경 바로 옆에 평화유지군이 나오는 것, 이것을 허용할 리 없습니다.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결국은 젤렌스키도 영토 한량에 반대하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국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1대1로 비밀 협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협상 결과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 유지하는 조건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역시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휴전안을 러시아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자신의 점령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젤렌스키는 자신을 배제한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암묵적인 합의에 반발하면서 러시아를 공격하겠지만 이미 미국의 지원이 끊겼고 서유럽도 역시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면서 러시아에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집 피우고 있는 젤렌스키를 교체죠.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올해 4월에 원래 대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젤렌스키가 계엄령으로 대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선을 실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야당이죠. 우크라이나의 야당들과 접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나 티메선코 전 수상 등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그중에서 러시아와 협상에 동의하는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는 여전히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겠지만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패전을 거듭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서방과 언론이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전쟁 물자를 빼돌린 것 관련된 부패, 이런 부패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의 재산은 수조 대가 넘는답니다. 서방의 지원을 상당 부분 빼돌린 거죠. 이런 부패를 현재 서방과 언론이 감추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젤렌스키가 중도 하차하거나 혹은 대선을 완주하더라도 젤렌스키는 낙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을 명시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